영조 15년 가을, 한양 창덕궁 대전안, 왕실 최고의 어이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중병에 걸리셨기 때문이었죠. 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 나라 최고의 의원들이 모여 있는데 임금님의 병도 고치지 못한단 말이냐? 영의정의 목소리가 대전을 울렸습니다. 어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신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한 젊은 의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죠. 그의 손에는 약초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영의정이 물었습니다. 청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죠. 그는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손짓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었죠. 벙어리라고 영의정이 놀라 외쳤습니다. 벙어리가 어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냐? 주변 신하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말도 못하는 자가 어찌 의원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이건 왕실을 모독하는 일이다. 하지만 내의원 제조 대감이 나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 청년은 특별합니다. 비록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의 의술 실력만큼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습니다. 청년은 조용히 임금님께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부드럽게 임금님의 맥을 짚었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품에서 종이를 꺼내 빠르게 글을 적었습니다. 임금님의 병은 독초에 중독된 것입니다. 하지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약초 주머니에서 몇 가지 풀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탕약을 만드는 법을 지시했죠. 과연 그 청년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어떻게 왕실 최고의 의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대체 어디서 왔으며 누가 키운 것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15년 전 영조 즉위년 겨울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2026년이 행복과 좋은 일들로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조 즉위년 겨울, 지리산 깊은 골짜기. 노약초꾼 박영감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는 여전히 산을 누비며 약초를 캐고 있었죠. 가난했지만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겨울이라 약초도 귀한데 박영감은 한숨을 쉬며 눈 덮인 산길을 걸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앙. 어디선가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감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죠. 악이 우는 소리인가?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커다란 바위 아래 남루한 보자기에 쌓인 아기가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였죠. 추위에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어린 것을 누가 이런 곳에... 박영감은 황급히 아기를 안아 들었습니다. 아기는 너무 추웠는지 입술이 파래져 있었죠. 금방 얼어 죽겠구나. 빨리 집으로 가야 해. 박영감은 자신의 누더기 두루마기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품에 꼭 안고 산을 내려갔죠. 박영감의 집은 산기슭의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죠.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거라. 이 박영감은 아기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에 적신천으로 아기의 몸을 닦아주었죠. 아기를 씻기던 박영감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기가 아무리 울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 아이가... 박영감은 아기의 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혀도 있고 목구멍도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벙어리로군. 박영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버린 개로구나. 아이고, 가엾어라.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영감은 마을에 내려가 아기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아기를 잃어버린 집이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벙어리 아기를 누가 키우려 하겠습니까? 박영감은 한숨을 쉬며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잇, 할 수 없지. 내가 키우는 수밖에. 박영감은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가난하고 늙었지만 이 어린 생명을 다시 버릴 수는 없었죠. 내 이름이 박이니 너도 박씨 성을 쓰거라. 이름은 석이라고 하자. 박석이. 이렇게 버려진 벙어리 아기는 박영감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석이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1살, 2살, 3살. 말은 여전히 하지 못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죠. 석이는 약초에 유난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영감이 약초를 캐러 가면 석이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약초를 보면 손으로 가리키며 뭔가를 표현하려 했죠. 이놈이 약초를 좋아하는구나. 박영감은 신기해했습니다. 석이가 5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박영감이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죠. 이 풀은 뭐더라? 인삼인가, 도라지인가? 박영감의 눈이 침침해져 약초 구별이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석이가 손으로 박영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무언가를 표현했죠. 박영감은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석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사람의 몸을 그리고 배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약초를 가리켰죠. 아, 이게 뱃속을 다스리는 약초라는 뜻이냐? 박영감이 놀라 물었습니다. 석이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감은 깜짝 놀랐죠. 5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약초의 효능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날부터 박영감은 석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석이는 약초를 보기만 해도 그 효능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냄새를 맡고 만지고 관찰하면서 스스로 터득하는 것 같았죠. 이놈이 천재구나. 박영감은 감탄했습니다. 박영감은 석이에게 약초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말로는 가르칠 수 없었죠. 대신 약초를 보여주고 그림을 그려주고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석이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죠. 불과 몇 달 만에 박영감이 아는 모든 약초를 외웠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석이는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낙네 한 명이 박영감을 찾아왔습니다. 박영감님, 저희 아이가 배앓이를 하는데 약을 좀 지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이지요. 박영감이 약초를 준비하려는데 옆에 있던 석이가 박영감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석이는 손짓으로 무언가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초를 가리켰죠. 박영감은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석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좋아, 내 말대로 해보자. 박영감은 석이가 가리킨 약초로 탕약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아낙네가 달려왔습니다. 박영감님, 아이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 약이 신기하게 효험이 있더이다. 박영감은 웃으며 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놈이 나보다 낫구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영감의 약이 더욱 효험이 좋아졌다는 소문이었죠.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석이는 이제 13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훌쩍 컸고 눈빛도 더욱 총명해졌죠. 박영감은 이제 대부분의 약 처방을 석이에게 맡겼습니다. 석이는 환자를 보면 맥을 짚고 얼굴을 관찰하고 손짓으로 증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글을 써서 박영감에게 보여주었죠. 박영감은 석이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글은 쓸 수 있었으니까요. 석이는 글도 빠르게 배웠습니다. 의서를 읽고 약초에 대해 기록하고 환자의 증상을 적었죠. 어느 날 한양에서 온 상인이 박영감을 찾아왔습니다. 박영감, 제가 오래된 의서를 구했는데 드리겠습니다. 전에 약을 지어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동의보감지라는 책이었습니다.
허준 대감이 쓴 조선 최고의 의서였죠. 박영감은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글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죠. 서기야, 이 책을 내가 읽어보거라. 서기는 눈을 빛내며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서기는 밤낮으로 동의보감을 읽었죠. 서기는 동의보감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것들과 비교하며 더 깊이 이해했죠. 박영감은 감탄했습니다. 이놈이 진짜 하늘이 내린 의원이로구나. 말을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고열에 시달리고 기침을 하며 쓰러졌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영감을 찾았습니다. 박영감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박영감도 당황했습니다. 이런 전염병은 처음 봤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서기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동의보감에서 읽은 내용을 떠올렸죠. 서기는 재빨리 종이에 글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온역입니다. 청호, 시호, 황금으로 탕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영감은 서기의 지시대로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서기의 처방이 정확했던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박영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박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번 일은 모두 서기가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저 벙어리 아이가요?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박영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기는 비록 말을 못하지만 그의 의술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의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기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천대하던 벙어리 아이가 아니라 자신들을 살린 은인으로 말이죠. 소문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지리산 깊은 산골에 신통한 의술을 가진 벙어리 소년이 있다는 소문이었죠.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기는 누구든 정성껏 진료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양반이든 천민이든 차별하지 않았죠. 3년이 또 지났습니다. 서기는 이제 16살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된 것이죠. 어느 날 한양에서 내의원 관리 한 명이 박영감을 찾아왔습니다. 박영감, 소문을 듣고 찾아왔소. 벙어리 의원이 이곳에 있다고 들었소이다. 내의원 관리는 서기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어린 청년이란 말이오. 박영감이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의술만큼은 뛰어납니다. 관리는 서기를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병을 한번 보시오. 서기는 조용히 관리의 맥을 짚었습니다. 서기의 손이 부드럽게 맥을 짚고 눈으로 관리의 얼굴색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글을 적었죠. 대감마님께서는 간이 좋지 않으십니다. 술을 많이 드시고 밤에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화를 자주 내셨습니다. 관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죠. 어허. 정말 신기하구나.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소? 서기는 다시 글을 적었습니다. 맥과 얼굴색, 그리고 눈빛으로 알 수 있습니다. 대감마님의 간을 보호하려면 결명자와 구기자를 끓여 차로 드시고 술을 줄이셔야 합니다. 관리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인재를 이런 산골에만 두기엔 아깝소. 관리는 박영감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청년을 한양으로 데려가고 싶소. 내의원에서 일할 수 있게 추천하겠소. 박영감은 망설였습니다. 서기가 떠나면 외로울 것 같았죠. 하지만 서기의 장래를 위해서는 이것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서기야, 내 뜻은 어떠하냐? 서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영감을 꼭 안았죠. 알겠다. 하지만 자주 찾아오너라. 그 박영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기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가슴속 깊이 울었죠. 며칠 후, 서기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박영감은
산기슬에서 서기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거라, 서기야. 내 꿈을 이루어라. 한양 내의원. 서기는 처음 보는 큰 도시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적응했죠. 내의원에서 서기는 가장 낮은 직급인 의원 보조로 시작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서기를 업신여겼습니다. 벙어리가 의원이라니 말이 되는가? 산골 출신 주제에 감히 내의원에 들어오다니. 하지만 서기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약초를 정리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의원들을 도왔죠. 그리고 밤에는 의서를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한 귀족 부인이 내의원에 왔습니다. 제 아들이 원인 모를 열병에 걸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의원의 최고 어이들이 진찰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글을 적어 어이에게 보여주었죠. 소신이 한번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어이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주제를 알아라. 하지만 내의원 제조 대감이 말했습니다. 한번 보게 해주시오. 이 청년은 소문난 의원이라오. 서기는 아이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방을 살폈습니다. 서기는 방 한쪽에 놓인 꽃병을 발견했죠. 그 안에 독이 있는 풀이 꽂혀 있었습니다. 서기는 재빨리 글을 적었습니다. 이 풀에서 독이 나옵니다. 이것을 치우고 감초와 녹두로 해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죠. 서기의 처방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자 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귀족 부인은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이들도 놀랐습니다. 그들이 찾지 못한 원인을 벙어리 청년이 찾아낸 것이죠. 이 일 이후 서기의 명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서기는 이제 18살이 되었고 정식 의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서기를 찾았죠. 서기는 누구에게나 정성을 다했습니다. 비록 말은 못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손길은 환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내의원에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임금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모든 어이들이 달려갔습니다. 서기도 함께 갔죠. 대전 안에서 임금님은 의식을 잃고 누워 계셨습니다. 최고 어이가 진찰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맥은 정상인데 의식이 없으십니다.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어이들은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아무도 답을 찾지 못했죠. 서기는 조용히 임금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맥을 짚었습니다. 한참을 맥을 짚던 서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기는 재빨리 글을 적었습니다. 독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독이 아닙니다. 독이라고 신하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가 감히 임금님을 독살하려 했단 말이냐. 서기는 계속 글을 적었습니다. 독초가 아니라 음식에서 나온 독입니다. 은행과 게를 함께 드시면 독이 됩니다. 임금님께서 오늘 점심에 은행죽과 게장을 함께 드셨습니까? 상궁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임금님께서 오늘 점심에 2가지를 모두 드셨습니다. 서기는 고개를 끄덕이고 또 글을 적었습니다. 지금 당장 감초와 녹두를 끓여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토하게 해야 합니다.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임금님을 토하게 한다고? 그것은 불경이다. 하지만 내의원 제조 대감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청년을 믿겠소? 지금까지 그의 진단이 틀린 적이 없었소. 서기는 재빨리 탕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임금님께 먹였죠. 얼마 후 임금님께서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짐이 어떻게 된 것이냐? 임금마마, 이 청년 의원이 마마를 살렸사옵니다. 영의정이 아뢰었습니다. 임금님은 서기를 보셨습니다. 내가 짐을 살렸다고. 서기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글을 적어 올렸죠.
소씨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임금님은 서기의 글을 읽고 놀라셨습니다. 벙어리구나. 하지만 이렇게 뛰어난 의술을 가졌단 말이냐? 임금님은 서기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서기는 글을 적었습니다. 박석이라고 합니다. 내 스승은 누구냐? 지리산 약초꾼 박영감님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의술을 배웠느냐? 서기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적어 올렸습니다. 버려진 아기였던 것, 박영감이 키워준 것, 혼자 공부한 것, 임금님은 서기의 이야기를 다 듣고 감동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로다. 비록 말을 못하나 그 마음과 실력만큼은 그 누구보다 높구나. 임금님은 명을 내리셨습니다. 박석이를 내의원 정오품의관으로 임명하노라. 그리고 그의 스승 박영감에게도 상을 내리도록 하라. 소문은 삭시간에 퍼졌습니다. 벙어리 청년이 임금님을 살렸다는 소문이었죠. 사람들은 서기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존경했고 어떤 이들은 질투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하고 환자들에게 정성을 다했죠. 서기는 박영감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의원의 업무가 바빠 쉽게 내려갈 수 없었죠. 대신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 아버님께서 저를 키워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감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서기야, 내가 잘 되어서 기쁘구나. 건강히 지내거라. 3년이 또 지났습니다. 서기는 이제 21살이 되었고 내의원에서 가장 신뢰받는 의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기에게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부부였죠. 남자는 판서 벼슬을 하는 양반이었고 여자는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저희 딸이 병에 걸렸는데 치료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서기는 고개를 끄덕이고 환자를 데려오라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판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실은 딸이 20년 전에 죽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버렸습니다. 서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판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우리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벙어리였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지리산 깊은 곳에 버렸습니다. 양반 집안의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서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문을 들었습니다. 벙어리 의원이 임금님을 살렸다는 소문을 말입니다. 판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이 아닐까 하고요. 당신 나이가 21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에서 자랐다고. 서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는 뜻이었죠. 판서와 그의 부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버렸습니다. 부인은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서기는 한참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서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종이에 글을 적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를 키워주신 분은 박영감님이십니다. 그분이 제 진짜 아버지입니다. 유판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서기는 또 글을 적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 모시기는 어렵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판서와 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가끔이라도 저희가 당신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서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서기의 생물학적 부모였으니까요.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박영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님, 제 친부모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아버지는 아버님뿐입니다.
저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곧 찾아뵙겠습니다. 박 영감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착한 놈, 참 착한 놈이로구나.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서기는 이제 23살이 되었고 왕실 어해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내의원에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생겼죠. 서기는 제자들에게 의술을 가르쳤습니다. 말로는 가르칠 수 없었지만 글과 시범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했죠. 서기는 종이에 적었습니다. 의원은 환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겨야 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양반이든 천민이든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과 실력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깊이 새겼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 서기는 휴가를 받아 지리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박 영감을 만나러 간 것이죠. 산기슭의 초가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박 영감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이제 80이 넘은 나이였죠. 서기냐? 서기 왔느냐? 박 영감의 눈이 침침해져 서기를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기는 박 영감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죠. 소리 없이, 하지만 가슴 깊이 울었습니다. 아이고, 서기로구나. 우리 서기가 왔구나. 박 영감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죠. 서기는 한 달 동안 박 영감과 함께 지냈습니다. 예전처럼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마을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서기가 왕실 어이가 되었다고? 그 벙어리 아이가? 박 영감이 잘 키우셨네. 서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무료로 진료해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한양으로 돌아가는 날, 박 영감이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기야, 나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게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서 말이야. 서기는 고개를 흔들며 글을 적었습니다. 아버님, 아직 건강하십니다.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하지만 박 영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내 몸은 내가 잘 안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행복했다. 내가 있어서 말이야. 서기는 박 영감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했죠. 한양으로 돌아온 서기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의서를 연구했죠. 그리고 6개월 후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박 영감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기는 즉시 지리산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박 영감은 평화롭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박 영감의 무덤 앞에서 3년 동안 울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일 밤낮을 울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그의 눈물은 끝이 없었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박 영감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박 영감은 좋은 분이셨어. 서기를 훌륭하게 키우셨지. 이제 편히 쉬시게. 서기는 박 영감의 묘소를 정성껏 꾸몄습니다. 그리고 비석을 세웠죠. 은혜로운 아버지 박 영감의 묘 아들 서기 올림 서기는 묘소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100번, 1000번을 절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했습니다. 저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룬 모든 것은 아버님 덕분입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서기는 박 영감을 기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열었죠. 박영감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서기는 일주일에 사흘은 이곳에서 무료로 진료했습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왔고 서기는 누구든 정성껏 치료했죠. 2년이 지났습니다. 서기는 이제 25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실 최고 어해 중 한 명이 되었죠. 임금님은 서기를 크게 신뢰하셨습니다. 박서기는 비록 말을 못하나 그 의술과 마음씨만큼은 천하제일이로다. 신하들도 모두 서기를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께서 서기를 불렀습니다. 서기야,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짐이 내게 큰 상을 내리고자 하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서기는 글을 적었습니다. 소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게 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임금님은 감동하셨습니다. 훌륭하구나. 하지만 공을 세운 자에게는 상을 내려야 하는 법이다. 임금님은 명을 내리셨습니다. 박서기를 어의 정삼품으로 승진시키고 내의원 제조로 임명하노라. 그리고 지리산의 박영감을 기리는 비석을 세우도록 하라. 서기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박영감을 기억해 주신 것에 감사했죠. 서기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왕실뿐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는 직접 현장에 가서 치료했고 의서를 편찬해 다른 의원들도 배울 수 있게 했죠. 서기는 무언의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의술을 정리한 것이었죠. 특히 말 없이도 환자를 진료하는 방법, 관찰과 맥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책은 후대 의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서기 어의의 책은 정말 훌륭하다. 벙어리지만 그의 글은 누구보다 명확하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30살이 되었고 많은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그 중에는 귀족의 자제도 있었고 평민 출신도 있었습니다. 서기는 누구든 성실하고 실력 있는 제자는 차별 없이 가르쳤죠. 스승님처럼 훌륭한 의원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서기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서기의 친부모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죠. 서기는 그들을 완전히 부모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의는 지켰습니다. 고맙구나, 서가. 내가 이렇게 대해주어서. 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 서기는 글을 적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잊으십시오. 모두 하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박영감님을 만난 것도 의원이 된 것도 모두 운명이었습니다. 친부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 너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서기는 그들에게도 무료로 진료해 주었고 건강을 돌봐주었습니다. 어느 날 서기는 지리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박영감의 묘소를 찾아간 것이죠. 묘소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영감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으니까요. 서기는 감사했습니다. 서기는 묘소 앞에 앉아 박영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말로는 할 수 없었지만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두 아버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 덕분입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박영감이 나타난 꿈이었죠. 서기야, 잘 지내고 있구나. 박영감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서기는 꿈속에서 소리쳤습니다. 놀랍게도 꿈속에서는 말을 할 수 있었죠. 아버님,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다. 서기야, 박영감이 서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내가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는데 내가 스스로 이렇게 컸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주신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박영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기야, 이제는 괜찮다. 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거라. 그리고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거라. 그것이 진정한 의원의 길이란다. 네, 아버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는 박영감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죠. 울지 마라, 서기야. 나는 행복했다. 내가 있어서 말이야. 박영감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가지 마세요. 서기야, 안녕. 행복하게 살아라. 박영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기는 꿈에서 깼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있었죠. 서기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죠. 서기는 결심했습니다. 박 영감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고. 말은 못하지만 실력으로, 진심으로, 사랑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겠다고 말이죠.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서기는 이제 40살이 되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의로 이름을 떨쳤죠. 그의 명성은 중국까지 퍼졌습니다. 청나라에서도 서기를 초청하려 했지만 서기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조선의 백성들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임금님도 서기를 아꼈습니다. 박서기는 조선의 보배로다. 서기는 여전히 무료진료소 박영감당을 운영했습니다. 이제는 여러 곳에 지점이 생겼죠. 한양, 개성, 전주, 대구, 조선 8도에 박영감당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든 이곳에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었죠. 박서기 어인은 정말 성인이십니다. 백성들은 서기를 칭송했습니다. 서기의 제자들도 스승을 닮아 훌륭한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각지에서 백성들을 치료하며 서기의 뜻을 이어갔죠. 우리 스승님처럼 살겠습니다. 제자들은 서기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서기는 가끔 지리산을 찾아 박영감의 묘소에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감사했죠. 어느 날 서기에게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부였죠. 어이님, 저희 아이가 말을 못합니다. 벙어리입니다. 치료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서기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죠.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적었습니다. 벙어리는 병이 아닙니다.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부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말을 못하는데 서기는 계속 글을 적었습니다. 저도 벙어리입니다. 하지만 의원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 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서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글을 써서 보여주었죠. 너는 특별한 아이야. 말을 못해도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말고 꿈을 가져. 아이는 서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었죠. 서기도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미소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부부는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작은 약초 주머니를 선물했죠. 박영감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서기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기는 50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왕실 어의로 일하며 백성들을 치료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후학양성에 더 집중했습니다. 젊은 의원들을 가르치고 의서를 편찬하고 자신의 경험을 전수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훌륭한 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서기의 일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버려진 벙어리 아기가 조선 최고의 명의가 된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죠. 장애는 극복할 수 있다. 진정한 재능은 말이 아니라 실력이다. 작은 선행이 큰 결실을 맺는다. 사람들은 서기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서기는 지리산 박영감의 묘소 옆에 자신의 묘소 자리를 정해두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아버님 옆에 묻어주십시오. 서기는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른이 되던 해, 서기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 꿈속에서 박영감이 나타났습니다. 서기야, 잘 왔구나. 이제 함께 쉬자꾸나. 서기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임금님께서 직접 제문을 내리셨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서기를 애도했죠. 박서기 어인은 조선의 성인이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서기는 박영감 옆에 묻혔습니다.
두 사람의 묘소는 나란히 자리했죠. 서기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말 없는 의원 박서기의 묘을 그는 말을 못했지만 사랑으로 말했고 실력으로 말했고 진심으로 말했다. 그의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웅변이었다. 사람들은 오늘도 서기의 묘소를 찾아와 참배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얻어갑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장애는 한계가 아닙니다. 서기는 벙어리였지만 최고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둘째, 진정한 재능은 말이 아니라 실력에서 나옵니다. 서기의 의술은 그 어떤 달변가보다 강력했죠. 셋째, 작은 선행이 큰 결실을 맺습니다. 박영감이 서기를 구한 것이 조선 의학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넷째, 진정한 부모는 낳아준 부모가 아니라 키워준 부모입니다. 서기에게 박영감이 진짜 아버지였죠. 다섯째, 사랑과 헌신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서기는 평생 환자들을 치료하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우리도 서기처럼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력을 키우고 남을 도우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말이 많은 것보다 진심 어린 행동 하나가 더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 서기처럼 침묵의 웅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